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YMI 5. 방어 기제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YMI의 5번째 강의로 방어 기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인 자기 집을 10,000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1억 이상이 되는 집을 단돈 10,000원에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내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이는 사탕 1개를 구하기 위해 단돈 10,000원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아이다운 판단입니다. 정신병자와 아이의 선택과 판단은 유사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전혀 방어 본능이 없는 순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무방비 상태입니다.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어 체제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자라나면서 필요한 방어 기제를 하나하나 구축하게 되죠. 정신병자는 원래 잘 구축했던 방어 체제가 일부 붕괴된 상태고요. 너무 큰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건강한 방어 기제가 쓸모없게 되자 사용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방어 기제는 일종의 심리학적 면역 체계입니다. 면역 체계는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병에 걸리게 되지만 반대로 너무 강해지면 과잉 방어가 되어 건강한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방어 기제는 심리 면역 체계입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외부 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는 여러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투쟁과 도피 반응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맞붙어 싸우든지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외부 공격은 신체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공과 실패는 대인관계에 의해 좌우되고요. 방어 기제는 외부의 공격에 대항해서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타협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정신적인 과정이고요.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나 감정을 감추기 위한 타협안을 이끌어내는 무의식적인 과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반격과 회피와 항복입니다. 방어 기제가 약해지면 정신병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강해지면 과잉 방어가 되어 신경증이나 경직된 성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현대인의 방어 기제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장이고 속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방어 기제는 사고나 충격에 대항하여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체하거나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아 방어 기제. 둘째, 다양한 방어 기제. 셋째, 합리화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자아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본능적 에너지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수단입니다. 프로이트는 최초로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방어 기제는 자아의 기능이고요. 한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는 핵심 기능입니다. 그는 성격 이론에서 이드, 자아,
초자아의 세 가지 요인을 설정했습니다. 이들은 동물적인 원초적 본능입니다. 성본능과 공격 본능으로 설명하는데 쾌락 원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가 있는 곳에 자아와 초자아가 들어선다. 자아와 초자아는 이드로부터 발전하는데 이성 원칙에 의해 지배됩니다.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이드의 욕구는 현실적으로 모두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이드 에너지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발산하도록 발전시킵니다. 인간 의식은 어려서부터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통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발전시킵니다. 경험자와 경험 대상, 그리고 경험 과정입니다. 인간 심리는 이 셋이 겹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오렌지를 한 입 먹을 때 우리는 경험자, 오렌지는 경험 대상, 그리고 경험 과정은 오감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부모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경험자, 부모는 경험 대상, 그리고 경험 과정은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 연약한 시스템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합니다. 특히 언어가 발달하기 이전의 경험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죠. 그 결과 어려서부터 우리는 경험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 이상을 잘못 해석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경험자에 강하게 동일시되면 자기의 독특성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대 자기와 나를 시즘에 빠집니다. 경험 대상에 강하게 동일시되면 자아 상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모 이상화와 타인 숭배에 빠집니다. 경험 과정에 강하게 동일시되면 환경과 상황에 쉽게 압도되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지나친 동일시는 관계의 장애를 초래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성인까지 연장되어 내적 표상으로 정착됩니다. 내적 표상은 모든 인간의 개인적인 선입견으로 작용합니다. 방어 기제는 어려서 만들어진 내적 표상을 기초로 다양하게 구축됩니다. 인간의 경험은 항상 모호합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자극은 항상 내부의 주관적인 자극을 창출해내죠. 사람들은 외부 자극보다는 오히려 내부 자극인 내적 표상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항상 각색되기 마련이고요.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재능 있다라고 정의 내렸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재능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 똑같은 경험이라도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즉, 리프레이밍 됩니다.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의 수는 세상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경험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색안경은 완전히 투명하지도 완전히 불투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임의대로 세상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과 착각을 오가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방어 기제는 뇌의 무의식적인 조작 현상입니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두뇌와 눈은 일종의 계약 관계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뇌는 눈이 보는 것을 믿고 눈이 부정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면 그것은 사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사실과 지나치게 모순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나 불치병과 같은 치명적인 사실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두뇌는 비극적인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유리한 사실들만 선택하고 또한 내부 기억에서 유리한 기억들만 선택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조작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즐길 때는 의식적으로 합니다. 인간의 행복, 건강, 부호, 지혜는 꼭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고나 충격에 대해서 재빨리 긍정적인 교훈을 찾아내죠.
극단적인 경험, 비극적인 사건, 생애 충격은 반드시 사람을 파국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의 감옥 생활을 대단한 경험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것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얻기 마련이죠. 인간은 어쩌면 교훈과 배움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비용보다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장애를 피하기 위해 지불하겠다는 비용이 훨씬 큰데요. 이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행복을 과소평가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방어 기제는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다양한 방어 기제입니다.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는 인간의 방어 기제를 세 수로 나누었습니다. 정신병적 방어 기제, 신경증적 방어 기제, 건강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러한 명칭은 정신병적 방어 기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정신병 증상이 생기고 신경증적 방어 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경증이 생길 수 있어서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병적 방어 기제라고 해서 꼭 나쁘고 건강한 방어 기제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 빈도가 중요한데요. 너무 한 종류의 방어 기제를 많이 쓰면, 특히 정신병적, 신경증적 방어 기제를 많이 쓰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병적 방어 기제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투사, 부정, 행동화, 퇴행 등이 있는데요. 투사는 용납하기 힘든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다른 사람이 그런 욕구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부정은 고통스럽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행동화는 충동을 억제할 때 생기는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제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본인이 채 의식하기도 전에 벽을 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입니다. 퇴행은 현재 맞닥뜨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의 발달 단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향하자 다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던 더 어린 시절로 퇴행하는 경우입니다. 신경증적 방어 기제는 통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동일시, 반동 형성, 전치, 취소, 신체화 등이 있습니다. 동일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닮아감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권위적인 선임병과 대립하던 후임병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오히려 그를 닮아가는 경우입니다. 반동 형성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사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운 상사에게 대드는 대신 오히려 아부를 하거나 지나치게 공손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전치는 자기보다 강한 대상에게 품었던 불쾌한 감정을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때문에 화가 났지만 상사에게는 대들지 못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취소는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미 했던 행동을 취소하는 일종의 속죄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괜히 화풀이를 했다가 미안한 마음에 다시 아이를 안아주는 경우입니다. 신체화는 심리적인 갈등이 의식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신체 증상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두고 복통을 호소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방어 기제는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타주의 억제, 승화, 유머 등이 있습니다. 이타주의는 직접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 대신에 타인을 돕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헌신하는 경우입니다. 억제는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는 것 대신에 억제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에 몰입하면서 그것에서 나름의 만족을 얻는 경우입니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무의식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사람이 스포츠를 통해 공격성을 해소한다거나 성적 충동을 예술을 통해 승화하는 경우입니다. 유머는 심리적인 긴장이나 불안을 유머를 통해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과 의사가 큰 수술을 하면서 농담을 던지며 수술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누구나 성장하면서 정신병적, 신경증적, 건강한 순서대로 방어 기제를 구축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릴 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거나 큰 상처를 받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방어 기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정신병적인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정신병적인 방어 기제는 미성숙한 방어 기제이고 건강한 방어 기제는 성숙한 방어 기제입니다. 현대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신경증적 방어 기제입니다. 신경증적 방어 기제는 통상적인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성숙한 방어 기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한 방어 기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가 필요할 때도 있죠. 마음의 상태와 주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합리화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여 자아가 상처받지 않도록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일종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핑계와 변명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간절히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기 어려울 때 그 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인정해야 할 때 그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모호한 경험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수집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안 듣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들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죠. 또한 우리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절대로 동일한 잣대를 쓰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기준을 낮게 잡고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기준을 높게 잡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결론에 부합되는 사실과 접할 때는 대충 넘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사실에 접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분석하게 되는데요. 암에 걸린 사람이 정보를 구할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는 자신보다 더 심각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96%가 자신이 다른 암 환자보다 건강하다고 믿게 됩니다. 누군가가 똑똑하다고 믿고 싶다면 추천서 한 장으로 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을 때는 산더미 같은 증빙 자료를 요구하게 되죠.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상대가 하는 경우 외도가 되고 자신이 하는 경우 로맨스가 됩니다. 사람들은 행동한 것보다는 행동하지 못한 것을 더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해라. 그러면 후회할 것이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 더 큰 후회를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가 떨어진 경우와 주식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는데 주가가 떨어진 경우 중에 사람들은 그대로 보유하다가 떨어진 경우를 더 후회합니다. 후회란 다르게 행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한 감정입니다. 합리화는 행동하지 않은 것보다 행동한 것에 대해 훨씬 더 쉽게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합니다. 합리화를 작동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험 강도가 높아야 합니다. 방어 기제는 경미한 충격보다는 강한 충격에서 작동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부인이 남편의 외도와 같은 큰 잘못을 쉽게 용서하면서도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두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모욕하는 것은 용서하면서도 그 친구가 가족에게 모욕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한 신고식을 받은 집단이 경미한 신고식을 받은 집단보다 그 동아리를 더욱 좋아하도록 만들고요.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든 사람들은 끝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극도의 고통은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만 경미한 고통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불가피성 요인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합리화는 빠져나갈 방법이 전혀 없을 때,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때보다 훨씬 잘 작동합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저질렀다면 절대로 참을 수 없는 행동을 가족이 저질렀을 때 쉽게 용서해주게 됩니다. 친구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자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투표한 정치인이 당선된 후에 선거 공약을 어기더라도 쉽게 용서해 줍니다. 이미 당선된 사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쇼핑 후 자신의 구매에 대해서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보다 환불을 받는 경우에 훨씬 불만스러워합니다. 셋째, 불확실한 사건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픈 증상에 대해서 의사가 병이 없다고 한다면 환자는 오히려 불치병과 같은 심각한 병으로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확실성을 좋아하죠. 방어 기제는 불확실한 사건에서 보다 잘 작동하고요. 설명되지 않는 사건에서 보다 잘 작동합니다. 불쾌한 경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그 경험을 빨리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죽음과 갑작스런 질병과 같은 충격적인 경험은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작용은 불쾌한 경험뿐만 아니라 유쾌한 경험의 영향력도 감소시킵니다. 불확실한 사건은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강한 감정적인 파워를 행사하죠. 사람들은 불확실한 사건은 드물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수수께끼로서 계속 우리의 뇌를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종종 마지막 장면에 미스터리 같은 종말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영화를 더 오래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불확실성보다는 확실성을 추구하고 미스터리보다는 명료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불확실성, 미스터리, 그리고 의심 앞에서 굳이 사실과 이유를 찾아 나서지 않는 여유로운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느 나라의 한 재상이 자신의 아들을 도인 친구에게 보내면서 가서 그것을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스승 밑에 들어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충만해하며 기세가 등등해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날로 당장 내쫓으면서 더 배워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스승에게 가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치, 역사, 과학, 철학에 능통해졌습니다. 마침내 겸손해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배워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을 다시 내쫓았습니다. 아들은 스승에게 가서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스승은 정말 그것을 배우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 한 마리를 주면서 여기를 떠나 이 소가 100마리가 될 때까지 유랑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소 한 마리를 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에 대해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100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스승의 거처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된 스승은 서둘러 제자들과 함께 마중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101번째 소를 보라. 융은 자아 강화와 자기 실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 전반기는 신체적 아기를 탄생시키는 시기요. 외부 세계에 대한 적응을 통해 자아를 강화하는 시기이며 집단화를 이루는 시기이다. 이에 반해 인생 후반기는 정신적 아기를 탄생시키는 시기요. 내부 세계로 시선을 돌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화하여 자기를 실현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인생 전반기의 자아 강화는 인생 후반기의 자기 실현의 전제가 된다. 재상의 아들은 11년 동안 자아 강화의 시기와 30년 동안 자기 실현의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자아 강화의 시기는 자아를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방어 기제를 배우고 익히는 성장 과정입니다.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서 출발해서 점차 성숙한 방어 기제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재상의 아들은 1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겸손해졌습니다. 훌륭한 사회인으로서 성숙한 겁니다. 자기 실현의 시기는 자아를 비우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배운 익숙한 방어 기제를 버려가는 성숙 과정입니다. 재상의 아들은 30년이 지나자 모든 방어 기제를 버리고 자아가 텅 빈 마치 소와 같은 상태로 변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 것이죠.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